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중국이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티켓을 일반에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텐진과 베이징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자 내린 결론입니다. 중국의 방역 원칙, 칭링 정책은 1000만 도시 봉쇄, 반복적 PCR 검사, 철저한 격리 세 축인데 제로 코로나가 될 때까지 경제를 희생해도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봉쇄가 세계 경제를 꽁꽁 얼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이런 우려를 키우죠. 새해 수출 주력 고객 중국 사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거취를 표명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도 대주주의 책임은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현대산업개발 말고 지주사 회장직,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은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GDP 성장률이 연간 8.1% 이렇게 나왔는데 4분기 들어서는 성장률이 확 꺾였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전망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현재 거래 정지된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모아봤더니 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애가 탈 텐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관련 내용 종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세계 증시 소식 그리고 우리 장 전망해 보고요. 오늘부터 LG에너지솔루션 일반주 공모 시작되죠. 그리고 박연미의 경제픽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장래석 노무사에게 들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요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방학에 아이들 학습지 구독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요거 마음에 안 들거나 약속했던 내용하고 좀 다를 때 해지하기가 만만치가 않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될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최신 경제도서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지금 계속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회사로 전화가 왔다 이런 제보도 있었는데 혹시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걸려온다 청취율 조사 번호일 수 있습니다. 꼭 받아서 경제발전소 외쳐주세요.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황국상 기자님이 대신 연결해 주시는군요. 네, 황국상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국상 기자님 우리 오늘 증시 얘기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증시에서 거래 정지된 기업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회사 자체가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고 경영 부분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재무제표라든가 이제 외부에 보여줘야 될 서류를 작성할 때 아무래도 좀 무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횡령이라든가 배임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래 정지 종목 같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 1,530개사 정도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스펙 합병이라든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약간 비정상적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의 이유로 해서 거래 정지된 종목이 67곳이나 됩니다. 대략 한 4% 5% 정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 시가총액을 다 모으면 8조 원이 넘는다 요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거래 정지 전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얘기고요. 물론 이 금액이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거래 정지 전에 말 그대로 기존 주주들이 엑시트하지 못한 현금화하지 못했었고
못하고 묶여 있는 돈이 한 8조 원 정도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일 큰 종목이 최근에 거래 정지됐던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 5월에도 신라젠이 있었고요. 그때 신라젠 시총은 1조 2,447억 원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컸던 종목이 2019년 5월 이제 한 3년이 다 돼가는데요. 코오롱 티슈진이 있습니다. 그 종목의 시가총액 5,186억 원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은 1,000억 미만인데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1,000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돈이 묶여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요. 신라젠은 한때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서 잘 나간다 했던 그런 주식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정지된 지 2년이 넘는 종목도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돼 있는 종목이 20개가 넘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년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이달 30일이면은, 이달 31일이면은 R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옛날 회사 종목은 ANTN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만 5년째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5년, 2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거래 정지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상장 적격성 심사를 다시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백화점이라든가 백화점에도 보면 입점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쿠팡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입점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입점하는 업체들의 퀄리티, 그러니까 그 질이 양호한지,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에서 거래가 돼도 괜찮은지 여부를,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우리나라 증시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상장 폐지 심사. 요즘에는 어감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심사라는 말로 말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기업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이제 대출 리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규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코스닥 시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기구에서 상표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심제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차가 좀 복잡해지고 조금 번거로워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유가증권 시장, 우리가 흔히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시가총액이 보통 더 크잖아요. 맞습니다. 대형주 위주고 좀 성숙도가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이나 시가총액이 훨씬 큰 것 같은데 이쪽에는 왜 2심이고 코스닥 시장은 3심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우선은 아무래도 대형사이기도 하고요. 맨 처음에 상장을 할 때부터 조금 더 깐깐한 단계가 코스피 시장에 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기업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큰 기업들이가 시가총액도 그렇고 자산 규모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회사의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봐도 어지간한 중견 기업들보다도 우수한 코스닥 기업도 분명히 많은데요. 대신에 이제 1,530개사 나 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편차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라든가 수익 창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배려 같은 게 필요한데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약간 마이너 시장이라고 불리는 그 정규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고 이제 조금 더 큰 단계로 커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든 아니면 기업 이제 외부의 주목을 받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배려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할 때도 약간 조금 더 간이한 그런 요건들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장 이후에도 공시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간이한 약식 그런 절차를 적용을 받습니다. 또 이제 상장 폐지를 할 때도 이번에는 조금 더 기업의 입장을 배려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마련됐던 건데요. 근데 모든 것은 다 트레이드오프 풍선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하고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에 투자자라든가 다른 쪽 입장에서는 돈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묶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2심이냐 3심이냐 결정을 하고 좀 신중하게 본다는 건데 기간을 좀 단축시키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시기나 아니면 상장 폐기 시기가 몰리는 문제점 이런 것도 개선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거래소의 이제 결정에 불복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아무래도 신라젠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겠지만은 2018년도에 간만우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5G 안테나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현재 지금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법정 소송으로까지 진행이 돼서 대법원까지 갔던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건 해결도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했던 결정 자체가 적법하지 못했다. 절차가 마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상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한 3년 만에 거래가 갑자기 이제 재개가 돼갖고 지금도 상장이 돼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거래소의 상장 폐지 절차에 불복해서 소송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약간 상장 유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조금 더 조속하게 구조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매매하는 기간 동안에 투자자들은 다시 현금을 취득하고 다른 종목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RS 한 5년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이 2년 정도가 다 돼갑니다. 그리고 TG는 3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 돈이 좀 하염없이 묶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되게 되면은 상장 폐지 시기가 몰리는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좀 투자자들이 좀 힘들어지는 문제가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중을 기하는 건 좋은데 하염없이 기다려라.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볼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단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투자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이 손실 보상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거래 정지 장세가 해지가 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지가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한 24일 정도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제 그 결정이 1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때 바로 결정이 안 나면 2월에 넘어가야 될 텐데요. 근데 현재까지 대강 추세를 봤었을 때 바로 퇴출을 어떻게 선고하는 이런 개념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계산기간 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중론인데요. 우선은 거래가 되고 난 다음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황국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반에 티켓 판매 안 한다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육체계겠죠. 앞으로 우리도 경제 상황이 결국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달라지게 될 텐데요. 우리 짧게 인내하고 길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경제뉴스 종합해드릴 건데요. 1070님 문자 하나 읽어드릴까요? 완전 초보 운전자가 한 달 만에 드디어 어제 출근길에 저희 경제발전소 들으면서 출근하셨군요. 어찌나 뿌듯하던지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운전해서 덜덜 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퇴근길은 눈에 와서 지하철 타고 오셨군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관심 표명해 주셨는데 글쎄요. 시장 반응이 어떨지 저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10분 경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사퇴한다는 겁니까? 예,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2018년 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회장직은 유지해서 그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경영에 관여를 해왔는데요. 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의미인데 정 회장은 이날도
경영자로서 물러나지만 대주주의 책임은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주사인 HDC 대표이사 회장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HDC 그룹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경영 일선에서만 물러나는 이선 후퇴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사고가 처음도 아니고 지난해 그 6월에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7개월 만에 대형 사고가 또 터진 것이라서 그 총수의 결단 없이는 사태 진화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지난해 6월에 그렇게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으면 이후 공사는 더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큰 사고가 또 나왔단 말이죠. 아파트 현장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예, 일단 정 회장은 정부와 힘을 합쳐서 안전 관리를 하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신속하게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전 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완전 철거 그리고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언급을 했고요. 입주 예정자와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현행 제도상에서 골조 등 그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 기간이 10년인데요. 정 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안전 보증 기간을 30년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도 내놓았고요. 전국의 건설 현장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그 안전 진단을 실시해 안전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만시지탄입니다. 지난해 중국 GDP 성장률 8.1%라고 했는데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예, 일단 어제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114조 3,700억 위안, 하나로는 약 2경 1,500조 원쯤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8.1%였는데요. 애초에 시장 전망치의 중앙값이 8%였으니까 이를 약간 상회한 것입니다. 2011년에 9.6% 성장한 이래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기는 하지만 이게 2020년에 그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엄청나게 위축되고 성장률이 2.2%에 그쳤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주는 착시가 상당합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경제 둔화가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분기별로 쪼개보면 1분기에 18.3%로 최고점을 찍은 뒤에 2분기 8%, 3분기 5% 이런 식으로 점차 낮아져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등 외부 요인도 크기는 했지만요. 중국 내 전력난이나 각종 규제들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부문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한 고강도 규제가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을 위기로 몰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들이 나오면서 중국이 이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미크론과 델타 등 그 변이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방식의 그 이동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에 1분기에도 중국 경제는 정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중국의 올해 그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8%에서 4.3%로 0.5%포인트 낮춰 잡기도 했고요. 세계은행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5.4%에서 5.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데다가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여도가 약 25%에 이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올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금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는데 시중은행들 금리 줄줄이 올리겠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지난 14일 기준금리가 1.25%로 올라서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적게는 0.1%포인트, 많게는 0.4%포인트까지 인상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안녕 반가워 적금은 1년 만기 최고 연 4.4%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근데 문제는 예금 금리가 오른 것보다도 대출 금리가 더 뜰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이미 지난 한 달간 기준금리 인상 없이도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해왔고 지난 14일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 신용대출 금리는 5% 진입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이 또 이뤄질 경우에 주담대 금리가 7%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험사들이 지난해 중단했던 대출을 다시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지난해 하반기에 보험사들이 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서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었죠. 올해 들어서면서 삼성화재가 그 신규 주담대를 다시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요. DB손해보험도 신용대출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KB손해보험도 주담대와 주식 매입 자금 대출을 중단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관리가 강한 상황이어서 대출 물량이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금융당국이 이른바 회색 콧불 쏘다 해서 이 이금융권 이후 그 제3금융권까지 이쪽에서 받는 대출도 좀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엊그제 밝혔거든요. 이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휴장이고 유럽 증시 알아볼까요? 네, 유럽 증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포함한 범유럽 국가 지수인 유로스탁스 기준으로 0.7%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1%대 하락한 것에 대한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가 유입이 된 가운데 유럽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이 되면서 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도 전반적인 거래가 제한이 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정학적 긴장감도 여전하다는 점이 지수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빠졌는데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괜찮았거든요. 네네. 중국의 지표를 두고 헷갈렸다, 좀 해석이 엇갈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 판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쇼크 수준으로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도 금요일 날에 보면은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G2 국가들의 소비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이거는 역설적으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부양에 대한 좀 명분을 더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표가 나온과 동시에 시차를 두고서 인민은행이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점은 지금 중국 당국에서 내수 경기 부양 의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제 국내 증시를 제외한 대부분 아시아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전력난 사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공급난 사태도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불어넣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내일 개인 투자자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 150만 원 정도 넣어두시면 두세 주 받을 수 있습니다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네네. 어떻습니까? 이제 그 시간 단위로 아마 이제 증권사들이나 언론사에서 발표를 할 텐데 그거를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청약 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통되는 물량이 15%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은 그보다 적은 대략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수요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품절주 성격, 저희가 이제 샤넬 오픈런 하는 이러한 것들처럼 이거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그로 인해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을 보려고 청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래도 안타까운 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그 돈 전부 다 청약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균등 배정이랑 비례 배정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균등 배정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 증거금 150만 원 납입하면은 그래도 최소 2주 정도는 공평하게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례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비례 방식은 청약한 주식 수랑 증거금 규모에 따라서 공모주가 배분되기 때문에 돈이 많을 증거금을 낼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보다는 많이 받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돈이 다 몰려 들어가면 다른 주가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증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인터스텔라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블랙홀과 같처럼 지금 이거를 살려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려고 개인 투자자들도 미리미리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기관들도 이것 살려고 지금 주식을 연초이후로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지수의 펀더멘털,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 기업들의 실적과 무관하게 이제 수급 물량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수급상의 이벤트는 그 유명한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인데 이게 좀 2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수급에 영향을 받는 그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적이나 사업 모델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2차 전진의 다른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다른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한번 매수 기회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사실 그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 실업급여가 우리 생계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12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4달 연속 이 수혜 금액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통계를 봤거든요. 올해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들인지 회사를 구하는 인사의 저자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월 1일부터 달라진 내용이 참 많은데 일단 그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플랫폼 종사자의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는 아니시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분들로서 이제 배달앱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이번에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되신 분들은 퀵서비스 기사님들, 그다음 대리운전 기사님들, 여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배달 라이더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고 또 업체가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플랫폼 종사자가 한 달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고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요. 단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제 고령 종사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2020년 12월에는 예술인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이른바 특고라고 부르는 그 특수고용 형태의 직종에 계신 분들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 분들과 뭐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방문 판매원 같은 12개 직종의 특수고용 근로자,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추가된 플랫폼 종사자까지 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요건이 있는데요. 첫째, 이제 그 플랫폼 종사자가 그 이직을 한, 실직을 한 날 기준으로 24개월, 2년 동안 이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직 사유가 이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월 평균 보수가 전년보다 30% 이상 줄어들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당의 60%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 월로 치면은 4개월에서 약 9개월이죠.까지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급여하고 구직 촉진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구직급여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실업에 대한 뭐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는데 계속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좀 도모하자, 지원하자는 취지로 지급하는 게 구직급여고요. 구직 촉진수당은 이거랑 별도로 국민 취업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이나 청년들한테 취업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우리 장내석 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물요정님이 우리 쪽집게 과외 선생님 장내석 노무사님 성함을 물어봐 주셔서 장내석 노무사입니다. 6397님 화물차 지입기사도 고용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어떤가요? 네, 지입차주 같은 경우에도 그 12개 특수고용 근로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십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그 트레일러 기사님들, 화물차 지입 기사님들 이 방송 많이 들으시거든요. 꼭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앞서서 예술인 그리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급여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3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는 이직일 이전, 그러니까 실직하는 날 이전 18개월, 1년 반이죠.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약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180일은 꼭 한 직장에서만 180일은 아니고요. 내가 직장을 좀 옮겨 다녔어도 18개월 동안 다 통산을 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직 사유가 말씀드린 대로 비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이직을 하거나 또는 뭐 학업 또는 육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회사가 폐업해서 할 수 없이 실업자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네. 건물주여서 나는 그냥 임대료 받으면서 편하게 살겠다. 네. 이런 분들한테 구직급여를 줄 필요는 없겠죠. 없겠죠. 네. 약간 부러운데 그래도 저는 출근하는 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표 쓰면 못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예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내가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이 괴롭힌다. 아니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굉장히 먼 곳으로 발령을 내서 도저히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특수한 사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사직서를 냈으면은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간주는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권고사직이죠. 사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김 과장 이번에 좀 희망퇴직을 하니 좀 자원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직서를 쓰는 네. 거죠. 이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제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직서를 썼더라도 그 공고사직으로서 이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직서를 냈지만 사장님이 2달 동안 임금을 안 줘요. 2달 이상 임금 체불이 됐거나 또는 우리 회사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서울에서 살고 저도 서울에서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부산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출근 퇴근을 합쳐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사유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용보험 사이트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요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권고사직이었다. 이거는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일단은 사직서에 쓸 때 그 근로자가 그 일신상의 사유, 개인상의 사유로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권고에 의해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보험에 제출을 해야죠. 그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 문구를 쓰지 못하게 한다면 쓰시면 안 되겠군요. 그럼요.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하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예,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이제 연령하고 이제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 있었는지 그 근속 기간이죠. 그거에 따라 다른데 연령은 만 50세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만 50세 미만이면은 지급 기간이 조금 짧고요.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은 조금 더 길고 근속은 이제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로 이제 단계별로 나눠져 있고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은 내 평균 임금의 1일치의 60%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지급 일수를 곱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 뭐 1억, 2억이에요. 그래도 다 그 임금에 맞춰서 지급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현재 1일분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58,624원. 그러니까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임금이 어떻든 간에 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얼마 이후 얼마 동안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요거 늦게 신청하면 다 못 받는 거 맞나요? 네, 안타깝지만 그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직급여 그 기간이 좀 남아 있더라도 딱 끊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240일의 실업급여 지급 대상인데 퇴직하고 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모르고 손 놓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년 될 때까지 6개월, 180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40일의 대상인데도 180일밖에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하시면은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8457님이 이거 물어봐 주시네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제가 2주 이상 12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자발적 퇴사인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까? 자발적 그 실업인 경우에는 그거는 되지가 않고요. 예, 근로 시간에 따라 다른 건 아니고 그건 퇴직 사유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전자의 전제가 무너졌으니 후에 이것까지 같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영업 납품직입니다. 출퇴근 증빙이 어려울 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 같은데요. 내가 그 발령이 지방으로 나서 3시간 이상 할 때는 그거를 발령지 같은 걸 다 내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다. 그렇죠. 이 고용보험센터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보험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이제 보험료가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퇴사하게 된 이유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업급여 신청 어디로 어떻게 가면 되나요?
일단은 퇴사를 하면 먼저 회사가 실업 신고를 하는데 그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로자는 구직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라인으로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뭐 수급 자격 인정 신청하시고 1에서 4주마다 뭐 재취업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고 실업 인정 신청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네. 사실 뭐 고용보험 사이트에도 정리가 돼 있고 거주지 관할 일단 고용센터에 가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때 보면 다른 데서 저희한테 수급하는 동안 돈 받은 적 없으시지요? 요걸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급해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요것도 알려줘야 됩니까? 일단은 실업급여는 아까 말한 대로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구직을 했어요. 내가 재취업이 되면은 신고를 하고 그만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아르바이트는 취업을 한 거냐 만 거냐 헷갈릴 수 있어요. 기준이 딱 있는데요. 1개월에 60시간 이상 또는 일주에 내가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 그럼 뭐 아르바이트건 어떤 직장이건 상관없이 해당이 되고요. 또는 실업급여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중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간주가 돼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제가 이번에 치킨집을 오픈했어요. 그거는 취업이 아니지 않냐. 네. 하지만 자영업자로서 사업 개시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정수급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견들이 좀 엇갈리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실업급여를 1,000만 원 가까이 부정하게 받아낸 근로자가 있다. 벌금형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부정수급이라는 게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거죠. 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실업을 했으면서 이제 마치 비자발적 실업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임금이 조금 적은데 실업급여액이 내 임금 기준으로 하니까 그걸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임금을 과다하게 이제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재취업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계속해서 수급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그러면 자영업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최근 들어서는 좀 업황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가게를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예, 자영업자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다 되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 가입은 아니고 임의 가입이라 그래서 내가 가입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자영업자는 그 근로자처럼 매월 월급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그 가입을 할 때 기준 보수를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뭐 150이다, 250이다 딱 고르면은 그 기준 보수를 기초로 보험료도 산정이 되고 나중에 실업급여도 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요거 꼭 기억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면 하나의 보험이 될 수 있겠네요. 요거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해결을 해드릴까요? 택배기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그만두면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합니까? 물어보셨거든요. 몸이 아파서 그만둔 경우에도 가능한데요. 그때는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내가 몸이 아프면은 일단은 회사에 그 병가라든지 그 상병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신청했는데 회사가 아니야 우리 회사는 병가 없어 휴직 없어 그러니 그냥 그만둬야겠어 이렇게 했을 때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걸 지원 안 해줬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증빙을 남기셔야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홍길돈님, 나무네그루님, 저희 식구들이신데 아이고 오늘 게시판이 좀 불편하셨군요. 몇 분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저희 게시판 그 깔끔하기로 유명한 게시판인데 몇 분이 본인의 의견을 도배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표현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게 실명으로 로그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만 가능하면 공존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 늘어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두 번째 만나는 건가요? 네. 방학되고 나서 학습지를 구독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보니까 저희 때처럼 그 종이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네. 스마트 학습지가 오는데 요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중도 해지를 못하게 한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네.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도 즉각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요. 사전에 듣지 못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들이 꾸준하게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 학습지 관련해서는 계약 시에 약속했던 수업 관리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태블릿 수리나 기기 불량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보통은 종이 학습지 이런 것들은 월 단위 학습지인데 해지가 가능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학습지 업체들은 월 단위 학습지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남은 수업일에 대한 수업료를 돌려준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종이 학습지 계약 같은 경우 한 달 단위로 이루어져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교육비가 자동 이체되는 식인데 이게 이체되기 전 해지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설정해 놓은 해지 신청 가능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은커녕 다음 달 교육비까지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해지 신청 가능 기간을 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그 학습지 업체들이 입회 신청서 약관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잔여 기간에 월 회비를 환불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학습지 업체들도 공식적으로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 학습지 교사들에게 다음 달 분량의 학습지가 미리 전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해지 신청일을 정해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달 학습 비용을 환급해주지 않는 겁니다. 특히 본사 고객센터에 도움을 청해도 담당 교사와 직접 협의하라며 등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학습지 교사들은 본사와 위탁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업무 내용이나 수행 방법 또 업무 시간에 등 관해서 본사가 아닌 지국을 통해서 관리받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본사의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셈입니다. 그러면 이 방문 학습지 교사들 이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 있으니 네. 계약을 할 때 사전에 이런 사정이 있으면 언제까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소비자한테 미리 알려줄 수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 방문 그 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 책자라든지 그런 곳에 그 작게나마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사실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인지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분쟁이 조금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태블릿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가 같이 가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종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 학습지는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펜 같은 기기를 활용하는 학습지인데요. 이 기기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일부 스마트 학습지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이 가다하거나 이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 처리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는 공정위가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학습지 이용 약관을 심사해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네, 기존에는 도서나 학습지 같은 경우는 복제가 쉽기 때문에 포장을 개봉하면 무조건 청약 철회를 제한했는데요. 이런 약관을 삭제하도록 했고요. 학습 기기도 포장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했지만 단순 개봉했을 때는 14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물론 사용했거나 훼손했다면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학습 중지 의사를 밝힐 때도 특정일에 해지 처리하도록 하거나 사은품을 반환할 때 회사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모호하게 정했던 것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약 철회 요청도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만 받겠다라고 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네. 하면. 근데 왜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니 저희는 답답합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전히 교재 박스가 없다거나 스마트 기기를 등록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제한하고 또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 소비자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A업체 스마트 학습지를 태블릿 비비랑 교재비를 포함해서 2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 당시에는 매주 교사가 방문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계약한 후에는 태블릿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셨다고 합니다. 담당 교사한테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교재가 담겨있던 박스가 없어서 교재비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안내를 하더니 위약금을 납부하니 이번엔 태블릿 기기가 이미 로그인돼 있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해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기기 오류가 수시로 발생하는데도 해지할 때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은품으로 받은 기기의 대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박스값이 교재비의 10%인 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박스가 최고급 박스라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태블릿 기기에 로그인이 돼 있다. 로그인이 태블릿 기기의 가치를 어떻게 손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소비자들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네. 특히 스마트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같은 기기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2, 3년 약정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규정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 현장에선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계약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중도 해지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무조건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계약 전에는 방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사은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안내가 되는데 이 구두 약속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사항 등에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또 청약 철회나 중도 해지를 할 때 제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업체에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해서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상식적으로 해결합시다. 여기까지 네. 가지 말고요. 네. 지금까지 조윤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최신 경제도서 1070님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딸기새우깡님, 예전에 제가 문자 안 읽어드려서 삐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시죠? 오랜만입니다. 학습지 지난달 10일에 말해야 다음 달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군요. 학습지뿐만 아니라 동네 필라테스도 해지 구조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요. 우리가 이 끊어놓고 받는 서비스 이런 거 관련해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지 과정이 소비자에게 무조건 손해를 입힌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마 업체는 우리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사업을 영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큰 글씨로 정확히 알려주시면 아마 분쟁이 꽤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사님 다녀가시고 나니까 노무 관련해서 그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학습지 교사도 해당되느냐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하냐 물어보셨는데 이 특고에 포함돼서 해당되시는 업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하 10도입니다. 서울 기준으로요. 날씨 굉장히 춥고요. 밖에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저희 내일 또 풍성하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발전!